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자주 쓰는 쇼핑 앱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000원, 2,0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목격하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외 직구라며 배송비를 걱정하던 물건들이 이제는 무료 배송 딱지를 달고 로켓보다 빠르게 현관 앞까지 날아옵니다. 퇴근길 아파트 복도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낯선 회색 택배 봉투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달콤한 초저가에 취해 정신없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사이 대한민국 유통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신세계가 어제 알리익스프레스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과연 소비자들을 위한 축제일까요? 아니면 트로이의 목마를 안방으로 들인 걸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낀 1,000원의 대가가 만약 나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데이터, 그리고 사생활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대체 유통공룡 신세계는 왜 어제의 적군에게 빗장을 열어줬을까요? 단순히 쿠팡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 앞에 무릎 꿇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알리신세계 합작 뒤에 숨겨진 데이터의 배신과 2025년 한국 유통시장의 섬뜩한 이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잠시만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강타하던 시기입니다.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비빔밥 한 그릇에 1만 원이 넘어가던 그 숨막히는 고물가의 시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더 싼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초저가 공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니, 무료 배송에 2,000원? 이게 말이 돼? 반신반의하며 주문했던 스마트폰 케이스, 충전 케이블, 머리끈 같은 사소한 물건들이 시작이었죠. 배송은 2주가 걸렸고 포장은 엉망이었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모든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1만 원에 팔던 똑같은 제품이 여기서는 2,000원이었으니까요.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중국산 때다가 택가리만 해서 파는 건데 굳이 내가 한국 유통업체 마진까지 챙겨줘야 해? 이 합리적인 의심은 곧 거대한 소비 트렌드로 번졌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재활용 분리수거 날이면 쿠팡의 로켓 배송 박스 옆으로 낯선 한자와 영어가 뒤섞인 회색 비닐 포장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은 이 끝도 없는 물량 폭탄에 비명을 질렀지만 우리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이른바 알테쉬 군단은 우리의 도파민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앱을 켜면 룰렛이 돌아가고 90% 할인 쿠폰이 쏟아집니다. 마감 임박, 단 3개 남음. 그 화려한 상술 속에서 쇼핑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게임이었고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면서 느끼는 저렴한 탕진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성비의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축복이었을까요? 우리의 소비 기준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무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쓸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은 사라지고 망가지면 버리고 또 사면 되지 라는 일회용 마인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KC 인증도 받았고 AS도 된다고 호소했지만 소비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깡패라는 말이 시장의 유일한 법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단순히 10대, 20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450 주부들까지 알리에서 샀는데 괜찮더라며 입소문을 냈고 낚시 용품, 캠핑 장비,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까지 중국 직구 앱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1,000원, 2,000원 아끼며 희열을 느끼는 동안 우리의 소비 데이터가, 우리의 취향이, 그리고 우리의 안방시장이 송두리째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종속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적인 초저가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시장을 뒤흔들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옵니다. 2025년 9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타전과 함께 대한민국 유통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죠. 바로 국내 유통의 종각 신세계그룹과
한국 시장을 교란하던 황소개구리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전격적으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백화점의 상징이자 프리미엄의 대명사인 신세계가 1,000원짜리 케이블과 싸구려 자파를 쏟아내던 중국 플랫폼과 손을 잡은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짜 상품 근절을 외치며 알리를 견제하던 그들이 말입니다.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신세계가 운영하는 지마켓과 옥션의 물류망을 타고 알리의 저가 공세가 공식적으로 한국 안방에 들어오는 그림을요. 이건 마치 명품관 1층 로비에 1,000원 샵을 입점시킨 것과 다를 바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략적 제휴라는 우아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도대체 신세계는 왜 자존심을 굽히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냉혹할 만큼 단순합니다. 바로 국내 시장에서의 처절한 생존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엔 최저가를 찾아 여기저기 검색했다면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 앱을 켭니다. 오늘 밤 샵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내일 새벽 문 앞에 와 있는 그 압도적인 로켓 배송 시스템. 소비자들에겐 축복이지만 경쟁사들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이 속도의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 국내 유통공룡들은 지난 몇 년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 인력을 갈아 넣으며 수조 원을 쏟아부었죠. 신세계가 인수한 지마켓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절대 강자의 독주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세계가 마주한 현실은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위에서는 압도적인 배송 속도로 무장한 1위 업체가 짓누르고 밑에서는 초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플랫폼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 소위 재벌 유통 명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적자의 늪은 깊어만 갔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아닙니다. 기업에게 적자는 곧 죽음입니다. 결국 이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위 업체를 이기기 위해 더 이상의 출혈 경쟁을 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적과의 동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세계 입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껄끄러운 경쟁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친 가격 경쟁력이죠. 국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의 지갑을 닫을 때 유일하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초저가 상품들. 신세계는 이 물량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태워 1위 업체가 가지지 못한 가격 파괴라는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 한 겁니다. 자, 이제 시각을 바꿔 반대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세계가 생존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면 알리익스프레스는 도대체 왜 그 손을 잡았을까요? 중국의 거대 자본, 넘쳐나는 물량, 전 세계를 휩쓰는 가격 경쟁력까지. 아쉬울 게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유통공룡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합작 뒤에 숨겨진 두 번째 원인,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의 해결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알리에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에 쏟아부을 수 있는 마케팅 예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있어도 신뢰를 단기간에 사기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알리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빠르며 가장 의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오늘 밤에 시키면 내일 새벽 문 앞에 와 있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쿠팡이 수조 원의 적자를 감내하며 깔아놓은 로켓 배송이라는 기준점, 이미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는 천장을 뚫었습니다. 알리가 아무리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짓고 통관 속도를 높인다 한들 골목골목 아파트 단지 앞까지 파고드는 한국형 라스트 마일 배송망을 바닥부터 다시 까는 건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도 문제거니와 이미 포화 상태인 한국 물류시장에서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 유통의 전통적인 강자 지마켓과 스타컴을 보유한 신세계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알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히 파트너를 만난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물류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티켓을 쥐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알리가 진짜 노린 건 따로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보다 더 탐냈던 것,
바로 신뢰의 세탁, 전문 용어로 트러스트워싱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선뜻 구매하실 수 있나요? 5,000원짜리 스마트폰 케이스나 만원짜리 티셔츠는 재미 삼아 삽니다.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먹을 신선식품, 내 피부에 바를 화장품, 고가의 가전제품으로 넘어가는 순간 한국 소비자의 지갑은 본능적으로 닫힙니다. 짝퉁 이슈, 발암 물질 논란, 환불의 어려움. 이 꼬리표들이 알리가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거대한 유리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불안한 꼬리표 옆에 한국 유통의 상징인 신세계라는 보증수표가 붙는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신세계가 검증하고 지마켓이 배송합니다. 이 한 문장이 주는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의심 많던 강남의 주부들도 깐깐한 육아맘들도 신세계가 꼈으면 괜찮겠지라며 경계심을 허물게 됩니다. 알리는 신세계라는 숙주를 통해 그동안 돈으로 아무리 광고를 때려도 얻을 수 없었던 한국 소비자의 믿음을 단숨에 흡수하려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알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라는 견고한 성문을 열기 위해 성문지기에게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안전한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트로이의 목마 전략인 셈입니다. 겉보기엔 한국 기업 살리기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자본이 한국의 유통 신뢰 자산을 빌려 쓰는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 차용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신세계는 당장의 현금과 생존이 필요했고 알리는 한국 시장의 시민권과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이해관계의 일치,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환상의 복식조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걸까요? 소비자는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빨리 받아서 좋고 기업들은 서로 윈윈이니 해피엔딩일까요? 천만에요.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잉태됩니다. 이들이 간과한, 아니 애써 무시했던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는 데만 급급해 정작 그 손 안에 쥐고 있던 가장 위험한 폭탄이 터질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신혼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법원이 이혼 서류를 들이민 격이랄까요? 이 완벽해 보였던 적과의 동침을 산산조각 낸 결정적인 사건, 바로 데이터의 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기의 결혼식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유통의 자존심인 신세계와 자본의 공룡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만남. 시장은 환호했고 경쟁사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포가 터지기도 전인 2025년 9월 18일, 로이터 통신은 아주 짧지만 충격적인 속보를 타전합니다. 이 기사 한 줄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신세계의 합작법인 설립 승인. 단, 고객 데이터 공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결혼은 허락하되 각방을 쓰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은 섞어도 되지만 비밀은 공유하지 말라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데이터 장벽, The Data Wall 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자 가장 치명적인 결정타입니다. 도대체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이례적인 조건을 걸었을까요? 단순히 외국 기업이라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왜 그토록 신세계와의 손을 잡고 싶어 했는지 그 진짜 욕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알리가 원한 건 신세계의 물류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탐냈던 건 지마켓과 옵션을 사용하는 수천만 한국인들의 20년치 쇼핑 기록,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지갑을 열며 어떤 가격에 반응하는지. 이 은밀하고도 방대한 데이터가 알리의 초저가 알고리즘과 결합되는 순간 한국 유통시장은 끝장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합작법인 JB, 이 한국 소비자의 민감 정보를 중국 본토 서버로 전송하거나 알리의 알고리즘 고도화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페라리를 샀는데 엔진을 뺀 채 껍데기만 배달된 상황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된 꼴이죠. 이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세웠던 가장 핵심적인 전략, 즉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공습이 시작조차 못하고 좌절됐다는 뜻입니다. 신세계라는 간판을 빌려 한국 소비자의 안방까지 들어오려던 트로이의 목마 전략이 성문 앞에서 멈춰 서게 된 겁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물건만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커머스 전쟁에서 데이터 없는 판매는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세계는 살 길을 찾아 손을 내밀었고 알리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그 두 손목에는 데이터 공유 금지라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데이터가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단순히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몇 개를 공유하지 못해서 이 거창한 합작이 흔들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이터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파헤쳐봐야 합니다. 21세기 유통전쟁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투시경이자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21세기의 원유, 아니 그 이상의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알리익스프레스는 왜 그토록 신세계, 즉 이마트와 지마켓이 가진 데이터를 탐냈던 걸까요? 아주 적나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담긴 지난 한 달간의 쇼핑 목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 11시 매운 닭발과 맥주를 주문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230 직장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2주마다 기저귀와 분유를, 그것도 프리미엄 유기농 브랜드로만 주문한다면 당신은 구매력이 있는 강남의 340 부모일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는 10만원짜리 와인을 사다가 월말만 되면 갑자기 라면과 1 더하기 1 생필품을 검색한다면 당신의 현금 흐름이 빡빡하다는 증거겠죠. 자,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실체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이 방대한 데이터는 단순히 무엇을 샀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 소득 수준, 심지어는 숨기고 싶은 소비 습관까지 모조리 담겨있는 디지털 DNA 지도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절대 단기간에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한국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 즉 맥락, 컨텍스트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인 알리익스프레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가성비라는 무기로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1,000원짜리 케이블, 5,000원짜리 옷으로 사람들을 모았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싼 것을 원할 때만 앱을 켠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진짜 원했던 것은 1,000원짜리 양말을 사러 온 고객에게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삼성전자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정교한 타겟팅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신세계가 쥐고 있는 고급 데이터였던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이제 눈을 가리고 복싱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지, 누가 짠돌이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쿠폰을 뿌려야 합니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신세계 입장에서도 뼈아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알리의 막강한 자본과 물류망을 이용해 자신들의 고객 데이터를 수익화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더 섬뜩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 빗장이 풀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누른 약관 동의 버튼 하나로 우리의 가장 사적인 정보가 국경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난 여름에 무엇을 먹었고 어디로 휴가를 갔으며 어떤 약을 샀는지를 중국의 서버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쿠폰의 대가는 나의 개인정보, 나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디지털 경제에서만큼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결국 이번 데이터 공유 제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소비자의 안방 문까지는 열어줄 수 없다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이 쳐지는 순간 세기의 합작이라 불리던 알리와 신세기의 동맹은 그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흐르지 않는 플랫폼 동맹. 그것은 피가 돌지 않는 신체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거대하지만 사실상 괴사하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지마켓의 편리함과 알리의 가격이 결합된 그야말로 무적의 쇼핑 앱이었을 겁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중국 공장에서 나온 초저가 물건이 신세계의 그 짱짱한 물류망을 타고
쿠팡맨 못지않은 속도로 우리 집 문 앞에 놓이는 상상. 그야말로 유통의 어벤져스를 꿈꿨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대환장 파티에 가깝습니다. 앱을 켜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뭔가 삐그덕거립니다. 분명히 로그인을 했는데 결제 단계에서 또 다른 인증을 요구합니다. 주소를 입력했는데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가 묘하게 엇박자를 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개발자가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서 짚어드린 데이터의 장벽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던 그 엄격한 데이터 공유 제한, 이게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고객의 집 앞까지 가는 라스트마일 데이터가 있고 알리는 중국 현지의 소싱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혈관이 하나로 이어져야 피가 도는데 규제 당국이 지혈대를 꽉 조여놓은 꼴입니다. 그러니 시스템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합쳐졌지 속은 완전히 따로 노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역시 배송입니다. 한국 소비자들 성격 급합니다. 주문 완료 뜨자마자 배송 출발 안 뜨면 불안해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합작 플랫폼 배송 추적이 먹통입니다. 중국 세관을 통과했는지, 인천항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옥천 허브에서 맴돌고 있는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신세계의 물류 시스템이 알리의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겪는 건 단절입니다. 물건값 1,000원, 2,000원 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2주, 3주 동안 내 물건 어디 갔지? 라며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신세계 상담원은 그건 알리 측 데이터라 확인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알리 측 챗봇은 엉뚱한 번역 후 답변만 내뱉고 있습니다. 이 순간 소비자의 머릿속을 스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 그냥 돈 더 주고 쿠팡 쓸걸. 이게 바로 이 거창한 합작 프로젝트가 마주한 툭대 푸유푸팡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거창한 비전을 선포했지만 정작 앱을 켜는 순간 소비자가 느끼는 건 싸구려 불편함 뿐입니다. 혁신은 사라지고 피로감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공항과 평택항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9월 18일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데이터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 거의 뺨을 올려붙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신세계의 합작법인이 출범하면서 공개된 이 국경 간 거래, 크로스보더 통계는 우리가 막연하게 많다고 느끼던 감각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상향하는 완만한 곡선이 아닙니다. 그냥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단순한 증가세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처리되는 통관 건수만 수십만 건, 아니 그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소형 가전이나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구, 대형 가전, 심지어 산업용 자재까지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밤을 새워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 컨테이너가 항구에 며칠씩 묶여있는 상황,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직구 열풍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낭만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현상을 다르게 정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열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쓰나미입니다. 쓰나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바닷물이 살짝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용하죠. 그러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벽이 되어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지금 평택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 수천 톤의 화물들이 바로 그 물의 벽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새벽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초저가 무료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밤 수십 대의 화물선과 화물기가 중국 웨이하이와 옌타이에서 한국을 향해 발진합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방불케 하는 물량 공세입니다. 여러분이 1,000원짜리 휴대폰 케이스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케이스 하나가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기 위해 국경을 넘는 과정은 그야말로 한국 물류망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시커머스의 물량 폭탄이 터지자 그 자랑스럽던 K물류 시스템조차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국내 물류사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리해야 할 물량은 폭증했지만 단가는 바닥을 칩니다. 이 거대한 물류의 흐름 속에서 돈을 버는 것은 누구입니까? 플랫폼을 장악한 그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물량의 침투력입니다. 로이터의 분석을 자세히 뜯어보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부터 지방의 시골 마을까지 이 회색 비닐 봉투가 배달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230세대만 직구를 했다면 지금은 50대, 60대 부모님들도 스마트폰으로 중국산 등산복과 골프용품을 주문합니다. 전 국민이 거대한 직구 생활권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물동량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소비 자본이 댐이 무너진 것처럼 국경 밖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와 싸다 하며 결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조 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이 실시간으로 환전되어 빠져나갑니다. 단순히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가 한국의 제조업과 유통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미 그곳 상인들은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것보다 알리에서 직구해서 파는 게 더 싸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쇼핑 앱 하나가 인기를 끄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거대한 물류 파이프라인이 한국 시장의 바닥까지 뚫고 들어온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쌓여있는 저 끝없는 택배 상자의 산. 저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저것은 한국 유통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시각적이며 가장 공포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량이 폭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택배 박스 안에 담긴 내용물이 과연 우리가 알던 그 품질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격의 배신이라는 아주 뼈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숫자와 압도적인 물동량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는 바로 안전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신세계와 알리익스프레스의 동맹에 그토록 주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배송이 빨라져서요?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신세계가 그 깐깐한 지마켓이 손을 잡았는데 적어도 쓰레기를 팔지는 않겠지. 라는 막연한 신뢰 말이죠. 한국 유통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대기업이 검증의 거름망 역할을 해줄 거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이 기대는 처참하게 배반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검색창에 해외 직구 발암물질이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입에 물고 빠는 장난감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고 매일 입는 속옷과 저가 의류에서는 피부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심지어 1,000원짜리 귀걸이에서는 뇌 발달에 치명적인 납성분이 범벅으로 발견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동안 가성비라는 달콤한 단어에 취해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화학 무기를 우리 안방으로, 우리 아이들의 침대로 배송시키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초저가 제국이 숨기고 있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KS마크, KC 인증이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우리가 단지 가격이 커피 한 잔 값이라는 이유로 모든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연합전선이 형성된 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장벽이 여기서도 치명타를 날립니다. 상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한국의 안전 기준에 맞춰 필터링을 하려 해도 데이터가 막혀 있으니 제대로 된 검수 시스템이 작동할 리 만무합니다. 신세계의 이름값만 빌려줬을 뿐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의 거대한 물류 파이프라인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한국의 안방까지 뚫려버린 셈입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마켓이나 쓱닷컴 로고를 달고 팔리는데 배송되어 온 물건의 박스 상태는 엉망이고 뜯자마자 코를 찌르는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서 오는 인지 부조화, 일명 현타가 소비자들의 멘탈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알던 그 프리미엄 쇼핑몰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짝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대륙의 실수라며 칭송받던 가성비 전자기기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10번 중 3번은 불량이 오고 AS는커녕 반품비가 물건값보다 더 비싼 상황을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산 건 물건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었구나. 이것은 명백한 신뢰의 배신입니다. 500원, 1000원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나온다는 농담이 이제는 웃어넘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JB, 합작법인, 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시장 점유율 방어에 급급했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했을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건강이나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저가 상품들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은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극준 즉대주들이다. 미라쭈니덜디돌디나즉. 위험하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결제 버튼 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욕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이 기이한 심리, 도대체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순적인 애증의 관계를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시민 10명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좋아하십니까? 아마 11명 중 7명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찝찝하죠? 짝퉁도 많고 발암물질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의 집 앞에 가보면 회색 비닐과 누런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지독한 인지 부조화입니다. 입으로는 중국산 못 믿겠다, 내 정보가 다 털린다더라 라고 욕을 퍼부으면서도 정작 손가락은 홀린 듯이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이 기이한 이중성.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계바늘을 잠시 201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외쳤던 노제펜, 노제펜, 운동 기억하시죠? 유니클로 매장은 텅 비었고 편의점 매대에서 일본 맥주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발 플랫폼이 우리 안방을 점령하고 있는데도 왜 노차이나 운동은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는 걸까요? 답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때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점심 한 끼에 1만 원, 1만 5천 원이 넘어가는 살인적인 런치플레이션 시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비싼 국산품을 쓰라고 강요하는 건 어쩌면 사치스러운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 쇼핑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당장 내 통장에서 3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3천 원짜리 무료 배송을 받는 게 더 이득이야. 이것은 사랑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미워도 의심스러워도 당장 내 지갑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안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신세계와 알리의 합작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대기업 신세계마저 손을 잡는데 내가 굳이 애국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기업들의 생존 논리가 소비자들의 마지막 방어기제마저 무너뜨린 셈입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의 마음속엔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주권을 지키고 싶은 시민으로서의 자아와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슬프게도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하면서도 사고 불안해하면서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의 실수가 아닌 우리 경제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데이터 쇄국 정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맹방인 미국과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웃 일본은 이 거대한 중국발 플랫폼의 공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태평양 건너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단호하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합니다.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이 단순히 틱톡이나 테무가 미국 기업의 돈을 뺏어가서 청문회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경제가 아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달러짜리 장난감, 5달러짜리 옷가지가 국경을 넘을 때 그 대가로 미국 시민의 알고리즘과 소비 패턴, 더 나아가 위치 정보라는 디지털 영토가 통째로 넘어간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은 이미 데이터가 곧 21세기의 원유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아예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넘어가는 길목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조차 자유무역보다는 자국민 데이터 보호라는 깃발을 먼저 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갈라파고스라고 비판받지만 이번 사태에서만큼은 그들의 깐깐한 매뉴얼 사회가 오히려 강력한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 메신저인 라인, L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얼마나 집요하게 네이버를 압박했는지 말입니다.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관리가 불투명하다면 경영권까지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하물며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일본은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로 데이터를 이전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받도록 강제하고 서버의 물리적 위치까지 꼬치꼬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짜면 그만이라는 논리가 일본의 관료주의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미국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빗장을 걸어 잠갔고 일본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촘촘한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췄다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정작 그 위를 달리는 중국산 트럭들이 무엇을 싣고 나가는지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번 파트너십이 유독 위험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덩치를 키우며 문을 닫을 때 우리는 거꾸로 대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데이터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불편한 동거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대한민국 유통 공룡 신세계와 중국의 직구 황제 알리익스프레스. 이 세기의 결합이 맞이할 미래는 과연 장밋빛일까요? 아니면 핏빛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과 시장의 논리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기술적 우회, 즉 테크픽스, 텍픽스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죠.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한국 전용 데이터 방화벽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데이터를 중국 본토로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모든 서버는 한국에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알리바바 그룹의 핵심 경쟁력은 전 세계 10억 명의 데이터를 돌려서 최적의 상품을 꽂아주는 글로벌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뚝 떼어낸다? 이건 마치 페라리 스포츠카에서 엔진을 빼고 자전거 페달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껍데기는 알리인데 속은 그냥 평범한 한국 쇼핑몰이 되는 거죠. 과연 알리가 이 비효율을 감수할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 바로 파국, 즉 이혼, 디보스입니다. 사실 가장 현실성 높은 결말입니다. 기업의 생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헤어지는 겁니다. 신세계 입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쿠팡 잡겠다고 손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싸구려 중국산 이미지 때문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쌓아올린 럭셔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강남 사모님들이 어머, 거기 알리 파는 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끝인 거죠. 반면 알리 입장은 어떨까요?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막아버리면 한국 시장은 그저 물건만 팔아주고 남는 게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용만 하려다 실패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조인트 벤처는 위약금 소송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인 좀비 제비, 잠비 제비 상태입니다. 헤어지기엔 위약금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제대로 합치기엔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 그래서 이름만 유지한 채 식물인간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앱은 켜지지만 업데이트는 느리고 신상품 추천은 엉뚱한 것만 뜨고 배송 오류가 나도 서로 내 책임이다 라며 떠넘기는 상황.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이 앱을 켰는데 로딩은 길어지고 혜택은 줄어들고 고객센터는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상황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좀비 기업이 보여줄 미래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흐름이 막히면 돈의 흐름도 막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휴를 바라보는 여의도의 시선이 차가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본질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다음에 뭘 살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공유가 제한된다. 이건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에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혈관이 막혀버린다면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돈을 풀까요? 아니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요? 우리는 이미 일본에서 L라인이 사태를 통해 플랫폼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이슈인지 목격했습니다. 지금 신세계와 알리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한국 유통시장의 데이터 주권이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실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느 쪽으로 튀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싼 가격에 환호하며 아무 생각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정부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거대한 실험의 비용을 치르게 될 사람은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달려온 이 긴 추적의 끝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봅시다. 오늘 우리는 신세계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거인의 기묘한 동거를 목격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악수처럼 보였습니다. 쿠팡이라는 절대 강자가 장악한 로켓 배송의 시대, 그리고 고물가에 지갑을 닫아버린 소비자의 짠물 소비 트렌드 사이에서 한국의 유통 공룡과 중국의 플랫폼 제국은 서로가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기의 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합의 혈관을 타고 흘러야 할 데이터라는 혈액이 정부의 규제라는 지혈대에 꽉 막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세계는 알리의 저가 상품이라는 무기를 빌려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싶었고, 알리는 신세계라는 K유통의 간판을 빌려 한국 소비자의 의심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신뢰 세탁, 트러스트 워싱을 노린 셈이죠. 그러나 공정위의 개입과 데이터 공유 제한 조치는 이 계획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건을 팔아 남기는 마진일까요? 아닙니다. 21세기 이커머스 전쟁의 본질은 결국 데이터 채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수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초저가 공세를 펼치는 진짜 이유는 한국 소비자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자주 사는지에 대한 그 방대한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파이프라인이 차단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먹지 못하는 플랫폼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결국 영양실조에 걸린 좀비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는 지금 초저가라는 달콤한 미끼와 데이터 주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1,000원, 2,000원 할인은 달콤합니다. 런치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에게 알리의 가격표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대가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큽니다. 데이터 연동이 끊긴 반쪽짜리 합작 법인은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배송 추적은 끊기고 환불 절차는 꼬이고 고객 응대는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최첨단 테크 기업들의 결합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되는 셈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것은 한국 유통시장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신세계가 이 데이터 장벽을 뚫지 못하고 알리의 하청 창고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한국의 유통주권이 거대 중국 자본의 하부 구조로 편입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규제가 끝까지 작동하여 알리의 데이터 흡입을 막아낸다면
이 합작사는 역사상 가장 기형적인 불편한 동거로 기록되며 서서히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공짜 데이터도 없습니다. 알리와 신세계의 이번 합작은 가격 혁명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쌓여 있지만 그 내부를 뜯어보면 데이터 패권을 둘러싼 차가운 계산과 법적 족쇄가 뒤엉켜 있습니다. 기업들은 살 길을 찾아 뭉쳤지만 정작 그들이 가려던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실험실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격이냐, 가치냐, 그리고 편의성이냐, 주권이냐. 이 혼란스러운 싸움의 승패는 결국 기업의 의지가 아니라 차단된 데이터 댐이 언제 무너지느냐, 혹은 영원히 막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